서울가정법원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 막 찍히자마자 나는 펜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전 남편 이준혁은 여전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순히 동의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아버지랑 그 여자 새 출발 축하해. 나는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 뒤돌아 문을 나섰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법원 앞에는 엄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차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었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차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나에게 손가방 하나를 건넸다. 챙겨야 할 물건들은 다 포장해뒀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공동으로 쓰던 세면도구와 옷까지, 간병 약 처방전, 그리고 그의 장기 와병 기록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0분 후 우리는 낡고 허름한 빌라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건물 아래에는 작은 스쿠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보나마나 한유라 것이었다. 나는 이사업체 직원 2명을 데리고 곧장 4층으로 올라갔다. 문은 닫혀있지 않았다. 안에서는 컵라면과 생리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한유라는 낡은 소파에 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 정식으로 부임하기도 전에 이렇게 태만해도 되는 건가? 나는 웃으며 환자 간병기록부 한 장을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녀는 종이 위에 적힌 비위관 세척, 야간 체위 변경 기록 같은 글자를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손짓하자 직원들이 환자용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환심을 사려 했던 바로 전신마비 상태인 나의 전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채처럼 목소리를 떨었다. 이준혁 씨 부인은 이제 없잖아? 그럼 그 책임은 당연히 새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거지? 나는 법원 조정 기록 사본을 건넸다. 당신이 법정 진술에서 이준혁 씨랑 5년 교제했다고 직접 인정했잖아. 그러니 이 책임도 당신이 져야지. 그녀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몇 명이 더 내리더니 손에는 관리비 통지서까지 들고 있었다. 이준혁 네 집 재산 압류 목록이었다. 여긴 사유지예요.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당장 저 사람들 내보내요. 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환자를 돌봐요? 여자는 늙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말한 건 당신 아니었나?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간병 약 처방전을 냉장고 문에 붙였다. 천천히 연습해봐. 난 이만 갈게. 그녀가 뛰쳐나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직원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다.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신고해줬으면 좋겠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그럼 경찰한테 설명해야 할걸? 왜 나 몰래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시어머니 건강보험증을 몰래 빼돌려서 썼는지. 그녀의 얼굴이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걱정 마. 내가 덧붙였다. 건강보험증은 이미 반납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그분 신분증으로 투석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내가 신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녀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부딪히더니 바닥에 반쯤 무릎을 꿇었다. 그때 마침 전 남편이 현장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한유라의 집에 마비된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숨이 가빠지며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작은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빨랫감은 사흘에 한 번, 윗관은 이틀에 한 번 교체해. 할 줄 모르면 인터넷에서 동영상 강좌 찾아보는 걸 추천할게. 말을 마친 나는 손뼉을 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한유라의 욕설이 층을 뚫고 아래로 쏟아졌다. 그 소리에 아래 층계까지 지저대기 시작했다. 빌라 건물을 막 빠져나오자 이사업체 박 팀장님이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모님, 이 물건들은 본가로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받아서 보니 시아버지의 의료기록 외에 이준혁이 과거에 서명했던 간병 책임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그때 나에게 시아버지 간병을 떠넘기기 위해 그는 이 서류를 가져와 가족의 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를 속였었다.
참으로 비꼬는 일이었다. 이제 이 서류는 한유라의 업무 증명서가 되어버렸다. 본가로 보낼 필요 없어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주소 변경. 박 팀장님이 의아해했다.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 5층짜리 낡은 빌라의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한유라의 자줏빛 슬립 원피스가 널려 있었다. 저기 문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문 말고 계단 앞에 쌓아두세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은 노인용 기저귀, 약 상자, 영양제, 가래 흡입관, 간병용 시트 등을 상자째로 그녀의 집 문 앞에 쌓아 올렸다. 마치 작은 병실 하나를 옮겨놓은 듯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어머, 저기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남자 데리고 들어왔던 집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는 노인까지 모셔왔네. 효심이 지극하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놓고 아래층에서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강진 어르신 가족입니다. 저희 간병 주소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간호 사회복지사님은 새 주소로 직접 방문해서 상태 평가 부탁드립니다. 병원 측은 주소를 듣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분은 환자 사위의 새 파트너 주소인데요. 아드님의 새로운 가정이요. 저희는 간병 책임을 인계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을 통해 소통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 지원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에서 간호사회복지사 2명과 병원에서 파견한 의사가 내렸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간병 장비들을 맡고 있는 이준혁을 보자마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등록 서류를 내밀었다. 이준혁 씨, 환자 간병 책임은 공식적으로 대개 가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환자 돌봄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나는 다가가서 그 간병 책임 위임장을 그의 가슴에 탁 던졌다. 거기 당신 서명, 날짜, 지문 다 찍혀 있잖아. 당신이 책임 넘기겠다고 해서 법원도 믿었고 나도 그냥 실행했을 뿐이야. 일부러 그런 거지.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그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는 이렇게 억울한 표정 아니었는데. 그때 한유라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쌓인 의료 장비와 약품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걸 보내요? 우리 집이 요양원이냐고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작년에 그녀가 직접 쓴 이강진 어르신 간병 의무 이행 각서였다. 위에는 간병 의무를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건 작년 3월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쓴 거야. 법원에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이 집의 새 안주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참지 못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한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하더니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신고할 거야? 당신들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좋아, 신고해. 나는 의료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저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경찰더러 이 어르신 간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해달라고 하죠. 한유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바닥에 널린 장비들과 집으로 들어와 등록하려는 병원 직원들을 보며 문턱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평생 이 늙은이의 수발을 드는 일이 자신이 받아야 할 죗값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1. 399자 원본과 동일한 분량. 제가 제안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은 미리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 사본을 들고 강남구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이혼 전 나는 법률 상담을 통해 몰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두었다. 간병 위임자가 서명할 능력이 있고 병원, 법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세 곳의 날인이 있으면
간병 책임은 공식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서류가 갖춰졌고 이곳에 서류를 등록하기만 하면 끝이었다. 저희 쪽에서 이강진 어르신 간병 주소지 이전 자료를 처리하고 기존 가족 구성원에게 확인 통지를 보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들어 나에게 물었다. 정말로 한유라 씨의 빌라로 이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나는 주소지와 함께 간병 스케줄표를 건넸다. 거기에는 아침 저녁 약 복용, 4시간마다 기저귀 교체, 매일 비위관 관리, 물리적 가래 배출법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맨 아래에는 내가 추가한 한 줄의 문구가 있었다. 제3자 간병인 고용 불가. 사회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점심때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준혁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자기 가족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모든 간병 위임 서류와 서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의 답변은 단호했다. 법원에서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저희는 계속해서 절차에 따라 협조할 것입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 서류 한 장을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바로 간병용품 월말 정산서였다. 무려 3페이지에 걸쳐 각 항목의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총 금액은 420만 원이었다. 오후 3시 나는 이준혁의 본가 앞에 서서 그 청구서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봉투를 뜯기도 전에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독한 년. 내 시아버지가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런 짓을 해?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제가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간병은 전부 인계하고 남은 당연히 빠져야죠. 어디서 발뺌이야. 그녀가 눈을 부릅떴다. 간병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한 건 당신 아들이에요. 내 말투는 차분했다. 불만이 있으시면 법에 따라 소송하세요.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죠. 지금 그분은 전신마비 환자고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두고 봐. 법원이 너 같은 악독한 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법원이 지난 8개월 동안 누가 그분을 돌보고 누가 돈을 냈는지도 함께 심사해 주시겠죠? 이 한마디에 이준혁네 친척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그들을 훑어보았다. 모두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그 친척들이었다. 평소에는 시아버지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다. 웃기게도 노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간병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지 하나같이 발을 동동 구르는 고양이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워서였다. 그 집을 떠날 때 나는 그중 한 동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았다. 사람 마음 참 야박하다. 세상 정말 춥네. 가족한테도 이렇게 독하게 굴다니. 나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것이 나의 다음 반격을 위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엄마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나에게 택배 봉투 하나를 건넸다. 네가 사람 시켜서 찾아보라고 한 주소 찾았어. 열어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다. 임차인 한유라, 주소는 관악구 신림로 62번 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모레 점심때쯤이면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엄마가 말을 마치고 물건 한 뭉치를 건넸다. 갈아입을 옷, 약 처방전, 간병 주의사항. 그리고 이준혁 아버지의 병력 기록 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포장해서 바로 보내.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다. 남의 남자 뺏는 건 그 남자 자신만 부양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지. 나는 가방을 바라보며 2초간 침묵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억지로 노인을 떠맡게 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가정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뿐이었다.
나는 주소에 따라 신림로 62번 길의 낡은 아파트 3층을 찾아갔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문패 번호가 맞았다. 그녀가 새들어 사는 곳이었다. 나는 가방을 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한유라의 약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송비서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는 잠옷차림에 머리는 집게핀으로 대충 집어 올린 모습이었다. 내가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은 내 뒤에 카트에 고정되었다. 거기에는 이강진 씨가 온몸에 관을 꽂은 채 휴대용 간병 침대에 기대어 희미한 숨을 내쉬며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아래에는 간병 패드까지 깔려 있었다. 당신, 그분을 왜 데리고 왔어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병원에서 발급한 간병 절차서, 이건 약물 복용 시간표, 이건 위관 교체 기록,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서명한 간병권 이전 위임장 사본이에요. 그녀는 받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그는 당신 남자친구의 아버지잖아요. 내가 이 시댁의 부인이라고 항상 말했던 건 당신들 아니었나요?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시댁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좀 다해야죠. 그녀가 아직 멍하니 있는 동안 나는 뒤에 있던 간병인에게 침대를 옮기라고 손짓했다. 2명의 간병인이 능숙하게 침대를 집 안으로 옮겼다. 그녀는 당황해서 막으려 했지만 간병인 중 한 명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갈아입을 옷, 기저귀, 비위관 관리 키트, 그리고 내가 직접 출력한 간병 근무표를 내려놓았다. 시간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무적으로 체크하도록 그녀의 냉장고에 붙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녀가 격분했다. 그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고요. 당신이 이준혁 씨랑 3년 동안 교제했고 그가 당신 집에 머물렀던 기록도 같이 가져왔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가족이 아니지만 간병 장소가 당신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주 좋아. 나도 마침 신고하려던 참이었어. 나는 손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2분도 안 돼서 순찰차가 건물 아래에 멈췄다. 경찰 2명이 올라왔다. 여기서 고성이 오가고 환자 인수를 거부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건넸다. 경찰은 서류를 훑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는 기록해두고 시청사회복지과에 연락해 책임 소재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간병이 중단되거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거주지의 관련자들은 초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돌아서기 전에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시댁의 안주인이 되고 싶다면서요? 지금 기회를 줄게요.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이준혁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다. 사진 몇 장을 전송했다. 이강진 씨가 안치된 모습, 침대가 잘 정돈된 모습, 약품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 그리고 한유라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얼굴까지. 거기에 한마디 덧붙였다. 아버님 이사하셨어. 집에 들어가는 거 잊지 마. 1분도 안 돼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미쳤어? 내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으면 나도 미치지 않아. 내 목소리는 뉴스 앵커처럼 안정적이었다. 그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누구 말을 가장 믿었는지 잊었어? 그는 침묵했다. 맞다. 바로 당신이었다. 모든 위임 서류는 그분이 당신 말을 듣고 서명한 거야. 이제 사람도 그쪽으로 보냈으니 당신들이 인수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나한텐 돌볼 능력이 없어. 그럼 내 여자친구는 있겠지. 나는 전화를 끊고 서류 사본을 법원, 병원,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전달했다. 엄마는 바로 답장했다. 다음 주에 간병 책임서 갱신하라고 알려주는 거 잊지 마. 갱신 안 하면 간병 중단으로 신고 처리해. 알았어. 나는 오케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한유라가 일하는 곳에 보낼 자료도 준비해 두었다. 그녀가 요양센터 행정직으로 일한다고? 아주 좋아. 그럼 제가 간병이 엉망인 사진들을 익명으로 그녀의 상사에게 보내주면 되겠지. 이것은 그녀가 빼앗아온 가정이다. 나는 그저 온전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아래층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보니 역시 이준혁이었다. 그는 구겨진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엉망이었고 초조한 표정이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아버지를 남한테 버리는 건 불법이야.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버린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 집에 보낸 거야. 네가 앞으로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법정에서 책상을 치며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이렇게 복수하면 안 돼. 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말 섞기 싫었다. 가서 내 여자랑 상의해.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커튼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경찰차 2대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온 봉고차 1대가 이미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이준혁은 경찰 옆에 서서 얼굴이 빨개진 채 손가락질을 했다. 바로 저 여자예요. 환자를 강제로 제 여자친구 집에 버렸어요. 저 여자가 책임져야 해요. 사회복지사가 그를 쳐다보며 손에 든 자료를 펼쳐 보였다. 당신은 이강진 씨의 아들이고 이건 아버님께서 직접 간병권을 이전한다고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이건 당신의 당시 진술 기록이고요. 간병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이 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법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경찰은 더 이상 들을 인내심이 없다는 듯 책임을 사회복지사에게 넘기고 차에 올라 떠났다. 사회복지사가 이준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이 계속 제가 간병을 책임지며 아버님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둘째, 간병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양 포기 신청을 제출하고 공공기관 입소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그럴 경우 당신과 거주자 모두 간병 중단 기록이 남게 되며 이후 모든 비용은 당신 명의로 청구될 것이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망치로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풀어헤친 한유라가 우리 앞으로 달려왔다. 나 못 돌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했다. 그 사람 너무 무서워요.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 토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즉시 경계했다. 그럼 지금 일방적으로 간병을 중단하신 겁니까? 내가 중단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미칠 듯이 소리쳤다. 내가 그 사람 딸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버려요? 단기 동의서에 서명하셨고 간병 주소지도 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신다면 즉시 간병 포기 서류에 서명하고 책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표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입건할 것입니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포기하면 이 시댁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준혁이 분노하며 나를 노려봤다. 당신 지금 유라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뭘? 나는 비웃었다. 그녀가 이 시댁의 진짜 부인이라고 한 건 당신들 아니었어? 나는 당신들이 말한 대로 책임을 다 넘겨줬을 뿐이야. 사회복지사가 우리를 중단시켰다. 지금 환자를 다시 안치해야 합니다. 어디로 모실지 협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법원에 등기된 간병 주소지로 다시 모셔다 드릴 겁니다. 나는 즉시 서류를 내밀었다. 간병 주소지는 현재 관악구 신림로 62번길로 변경 없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유라가 동의 안 한다고요? 이준혁이 소리쳤다. 그럼 당신이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저희가 당신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냉정하게 응수했다. 이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한유라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이강진 환자분 위관이 막혀서 즉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나는 이준혁을 쳐다봤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대로 주저앉았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걔네들이 감당 못하면 먼저 나한테 빌 거라고 했지? 엄마가 웃었다. 지금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예전 그곳으로 모셔. 그리고 2단계를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다. 시립병원 입구, 내 차가 멈추자마자 병원 측에서 이미 휠체어와 간병 침대를 밀며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진 씨는 그 위에 누워 있었고 위관은 이미 제거된 채 얼굴이 창백했다. 간호사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보호자분이세요? 이리 와서 서명하세요. 나는 펜을 받지 않고 뒤를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사설 간병인 2명이 다른 차에서 내려 서류를 내밀었다. 간병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병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서류만 인정했다. 서류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세요. 나는 옆에 서서 이강진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한쪽 구석에는 한유라가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은 단기적인 조치일 뿐이야. 3일 안에 당신들이 이 사람 데리고 가야 해.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 더는 못해요. 토하고 실금하고 나도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핸드백을 열어 중증 환자 간병 설명서라고 인쇄된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정부 간병 지원금을 신청해뒀어. 조건은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3시간마다 체위 변경, 정기적인 상처 소독, 혈당 및 소변량 모니터링, 주야, 2교대 간병 같은 것들이 포함돼. 간병인도 내가 알아봐줬어. 그녀는 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당신이 사람을 구해줬다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지.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한 달에 한 사람당 300만 원. 분기별로 선납해야 해. 서명하면 동의하는 걸로 알게.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준혁이 달려와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는 비웃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잖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그녀 신분이 이시댁 며느리 아니었나? 이건 그녀가 해야 할 의무야.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당신들이 스스로 쟁취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이야. 내가 되물었다. 이강진 씨는 지금 당신 집안의 유일한 어른이고 당신 아버지야. 당신이 안 돌보면 누가 돌봐? 그가 이를 악물었다. 요양시설에 보내면 되잖아. 나한텐 자격이 없어. 내가 말했다. 법정에서 판사가 간병 책임을 분담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잖아. 그 말에 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다시 간병 명세서를 한유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알아서 생각해. 서명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인력회사에는 예약해뒀으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간병 침대랑 용품들 배달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무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봤다. 문은 열어도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차에 돌아와 안전벨트를 막 맸을 때 엄마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이 핸드폰에 떴다. 한유라의 부모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딸이 중병노인을 돌보라는 강요에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받아. 나는 웃으며 아는 홍보팀장에게 사진을 전달했다. 이 논리대로 반박 기사 하나 처리해줘. 상대방은 신속하게 답했다. 문제없어. 내일 아침 7시 전 플랫폼에 배포. 제목은
새 애인, 간병인 되다. 부동산 신흥 부자 며느리, 전처의 신의 한 수에 역공당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다. 차가 병원을 떠나기 전 나는 이준혁이 병원에서 뛰쳐나와 내 차를 향해 다급하게 쫓아오는 것을 언뜻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미 이 판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가 새들어 사는 빌라 밖에 세 대의 차가 멈춰섰다. 이삿짐 차 2대와 간병 전용 차량 1대였다. 아래층 이웃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내다봤다. 나는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갔다. 손에는 인수 확인서와 운반 목록을 들고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기저귀 몇 봉지와 아직 뜯지 않은 영양의 칸통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발로 문을 뻥 찼다. 이강진 씨는 거실 소파 침대에 누워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 비위관은 빠져 있었고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침대 옆 플라스틱 통에는 더러운 수건과 핏자국이 묻은 거즈가 쑤셔 박혀 있었다. 그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물. 내가 눈짓하자 뒤에 있던 사람이 기록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간병이었다. 2명의 간병인이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이는 추후 신고를 위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었다. 10분 후 간병 침대, 휠체어, 병상용 거치대, 약상자, 성인용 기저귀 등이 하나씩 집 안으로 옮겨졌다. 거실 전체가 순식간에 중환자 간호실로 변했다. 그제야 한유라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창백한 얼굴로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요? 나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집주인이 임시공사를 허가했고 나와 이강진 씨가 체결한 간병대리 계약서에는 임시개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떨렸다. 침대 수액거리, 침대 옆 경고 등이 하나씩 설치되자 그녀는 거의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여기를 요양원으로 만들 셈이에요? 요양원이 아니라 중증 환자 간호야. 내가 정정했다. 당신은 장소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아니면 이사가는 선택지도 있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미쳤어. 나는 차갑게 상기시켰다. 이강진 씨는 현재 당뇨병, 고혈압, 폐섬유화, 근위축증 등 4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모든 병력이 기록에 남아있지. 당신이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일부는 당신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구청 환경과 합동 단속반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3명의 직원이 주민 민원서를 들고 서 있었다. 이 댁에서 어젯밤에 악취, 누수, 소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모두 놀랐다. 혹시 장기 와병 환자가 계십니까? 네. 나는 이강진 씨를 가리켰다. 중증 환자분이시고 현재 이 여성분이 간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유라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이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집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간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배설물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신고는 하셨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더듬거렸다. 나는 조용히 의료간병 환경규정 준수 설명서를 건네며 웃었다. 이건 제가 미리 그녀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간병 환경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벌금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유라에게 말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와서 점검하겠습니다. 조속히 개선하시길 권고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간병팀에 합류한 걸 환영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강진 씨와 즐겁게 지내길 바라.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침대 옆에 엎드려 통곡했다. 싫어. 나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나는 가방에서
간병 대리권 내지 신청서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서명하면 내가 그를 유료 요양원에 보내줄 수 있어. 한 달에 0만 원. 비용은 당신과 이준혁이 분담하는 거야. 서명할래? 안 할래? 그녀는 손을 떨며 차마 펜을 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쏘아봤다. 서명 안 하면 계속 밤낮으로 교대하며 그를 지켜. 선택은 내 몫이야.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지나갔다. 그리고 가족의 책임이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공증인과 함께 원래 내 신혼집이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나와 이준혁이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사준 아파트로 소유권은 명백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남자는 체면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몰래 그 집을 이 씨네 신혼집으로 바꾸고 빨간색 DBA 희자를 붙였다. 친척들이 올 때마다 일부러 나에게 시집 왔으면 규율을 알아야지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 이혼 합의서에 서명이 끝났으니 이 집은 더 이상 이 씨 집안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박 변호사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나는 문 앞에 서서 옆에 있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주택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온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미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내가 손짓하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상자, 청소도구, 자물쇠 교체 도구를 들고 물밀듯이 들어왔다. 집 안은 어수선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했다. 주방에는 그녀가 사온 건강 냄비가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시누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스 상표가 붙어 있었다. 침실 침대에는 여전히 그녀가 바꾼 경사스러운 붉은색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다. 심지어 원래 내 옷장에 있던 내 옷 몇 벌조차 베란다 수납함으로 옮겨져 있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인 것처럼. 이것들 전부 포장해서 버리세요. 나는 거실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는 이 씨 집안에서 가져온 거니 가져가라고 통보하세요. 3일 안에 안 찾아가면 폐기물로 간주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물건을 치우면서 감탄했다. 사모님, 시댁이 정말 지독하네요. 옷장 하나도 남겨주지 않다니.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 맞춘 스마트 도어록을 꺼내 낡은 자물쇠를 교체하고 나와 청소업체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면 인식 시스템을 설정했다. 30분 후 신혼집 전체가 환하게 바뀌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백합 꽃다발이 놓였고 베란다의 플라스틱 빨랫대는 간결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교체되었다. 전구까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었다. 사모님, 이 사업체가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내비게이션 경로를 따라 다음 장소로 향했다. 이 씨 집안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몇 시간 후 우리 차행렬은 이준혁이 사는 건물로 천천히 들어섰다. 그가 한유라와 함께 새들어 살던 새 집이었다. 아래층 경비원이 우리를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몇 호를 찾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법률 서류를 제시했다. 간병 물품과 환자 소유물을 16층 비호에 전달하고 유류품을 반환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서류를 힐끗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통지 및 법적 인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다. 한유라가 자물쇠를 바꾸고는 이준혁이 나에게 남겨두었던 이 예비 열쇠를 잊은 모양이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흐트러진 이불, 그리고 문 앞에 미처 치우지 못한 배달 밀크티가 널려 있었다. 정말 빨리도 도망쳤군.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들여놓으세요. 나는 뒤에 있던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5개의 큰 간병 장비 상자, 마비 환자용 매트리스 1개, 성인용 기저귀와 거즈 한 무더기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나는 약 처방 전, 간병 기록,
인수 서류를 차례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옆에는 빨간색 큰 종이 쪽지를 눌러놓았다. 이 사람은 당신들 가족이니 잘 보살피시오. 옆에는 새 속옷 3벌, 체온계, 혈당 측정기, 그리고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이라고 적힌 친절한 알림 카드도 놓아두었다. 막 문을 나서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준혁이 채소 2봉지를 들고 막 집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물건 전해주러.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가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사업체 직원에게 막혔다. 저희는 현재 법에 따라 간병 의무를 인계하는 중입니다.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 변호사의 어조는 평온했다. 그는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다. 이건 불법이야. 나는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우리는 그냥 합의서대로 당신 아버지를 돌보는 것뿐이야. 불만이 있으면 간병 책임 재분배를 신청해. 그의 목을 대가 몇 번 움직였다. 집안의 병상과 거즈뭉치를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유라는 이미 떠났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더더욱 당신이 돌봐야겠네. 그의 몸이 휘청이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다. 아, 맞다. 침대 옆 협탁에 소변 주머니랑 혈압 기록표도 있으니 서명하는 거 잊지 마. 문이 내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이씨 집안이 마주해야 할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뉴스 알림도 SNS 메시지도 아니었다. 이씨 집안 친척들이 만든 단체 카톡방, 이씨 종친회 어르신 연락방이었다. 메시지가 연이어 튀어나왔다. 미쳤니? 어떻게 할아버지를 준혁이한테 보내? 그게 누구 책임인지 생각도 안 해? 유라는 이미 고향 내려갔단 말이야. 준혁이가 어떻게 혼자 돌봐? 당장 할아버지 다시 모셔가는 게 좋겠다. 나는 답장 없이 바로 단톡방을 나갔다. 다음 순간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간병 책임은. 아, 참. 당신이 아버지를 돌보는 건 이씨 집안의 일이라고 했지. 난 이제 이씨 집안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이야. 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유라가 도망간 거 몰라? 지금 이 집엔 나 혼자뿐이라고. 그럼 조용하고 좋겠네.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너무 심하잖아. 아버지가 밥도 먹여드려야 하고 몸도 뒤집어드려야 하고 가래 흡입에 관교체까지 해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최신 장비 세트랑 간병일지, 알림카드까지 다 사줬잖아. 당신도 봤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씨댁 며느리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줬지만 이씨 집안의 간병 책임은 당신이 벗어날 수 없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만약 아버지를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나는 웃었다. 먼저 변호사한테 물어봐. 우리 법원 판결문에 간병 의무가 이준혁에게 이전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기 저편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몇 분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씨 집안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병 책임 분담을 다시 협상하고 싶다네요. 저는 이미 공문을 준비해뒀습니다. 만약 그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시 모셔가라고 압박하면 권리 침해와 스토킹으로 맞고서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한유라 씨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서 행방을 알아볼까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짐 싸서 도망쳤을걸요. 박 변호사가 웃었다. 하긴, 그런 사람이 노인을 돌볼 리가 없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다. 문으로 가보니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서 있었다. 배낭을 메고 손에는 소변 주머니와 물티슈 2봉지를 들고 있었다. 혹시 여기가 한유라 씨가 전에 살던 곳인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유라 언니 사촌 동생이에요. 언니가 떠나기 전에 이 물건들을 남자친구분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 붙어 있는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너네 이씨 집안이 효도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럼 너네끼리 실컷 해. 아래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서명과 함께 불같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이 아줌마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마비 환자를 수발해야 해? 나는 사진을 찍어 박 변호사에게 보냈다. 저를 대신해서 공문을 준비해 주세요. 이 쪽지도 첨부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네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 변호사가 즐겁게 웃었다. 밤 10시 반, 이씨 집안 단톡방이 다시 불타올랐다. 이번에는 이준혁의 고모가 나섰다. 예, 좀 진정하렴. 이런 일은 다 같이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그룹 채팅에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들 조카 이준혁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간병 합의서입니다. 이제부터 실행에 들어갈 뿐이에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어서 낯선 집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씨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둘째 큰아버지였다. 얘야, 준혁이가 니게 잘못한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어른이시잖니.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지.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둘째 큰아버님, 만약 원하신다면 간병 책임을 조정해서 아버님을 큰아버님 댁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황급히 둘러댔다. 아이고, 우리 집은 공간이 부족해서 게다가 나도 나이가 많아서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럼 수고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방금 받은 간병용품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았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였다. 한편 이준혁의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는 이미 3번이나 물을 달라고 외쳤고 방 안의 온도계는 38.5도를 가리키며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간병인을 부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가 방금 법원에 의해 강제 동결되어 이전 의료비 미납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 집안의 가족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셔 아래층의 택배차가 멈추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들고 어제 받은 간병용품들을 다시 포장했다. 새로 산 기저귀, 욕창 방지 매트, 서랍자, 투약용 주사기까지 함께 상자에 넣었다. 나는 수취인 주소를 서울시 영등포구 영춘로 217번지 이준혁 현 거주지라고 쓰고 발신인에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택배 기사님이 상자를 옮기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꼭 병원 장비 같네요. 안에 뭐가 들었나요? 효심이요. 내가 대답했다. 오전 10시 이씨 집안 본가문 앞에 제복을 입은 3명의 집행관이 나타났다. 그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공식 집행 명령서를 들고 이씨 집안이 왜 판결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간병 책임을 회피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다. 이건 그 애가 일부러 꾸민 짓이에요. 유라를 쫓아내고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짐을 떠넘기려고 해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집행관이 한마디로 말을 끊었다. 이것은 이준혁 씨가 서명한 책임서입니다.
법원의 날인이 찍혔고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간병 대상자를 강제로 인수하거나 제3자 간병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준혁은 집안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각 나는 도심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기도 전에 동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씨 집안 사람들이 방금 홍보팀으로 전화를 3통이나 했어요. 조용히 합의하고 싶다는데 변호사님께 전달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님께 직접 연락하라고 하세요. 저는 모든 소통에서 빼주시고요. 동료는 조금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저쪽에서 벌써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증오심에 불타 복수하는 거고 이 씨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들이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에요. 나는 간병비 영수증 한 뭉치를 서류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분명히 그들 가족이죠.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박 변호사가 보낸 사진이었다. 한유라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였다.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었다. 내 알바 아님, 효도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지. 나 좀 그만 괴롭혀. 아래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와 함께 짐을 가득 실은 버스가 뒤에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동료에게 전달했다. 집행기관에 보내주세요. 간병 거부 증거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그는 즉시 처리했다. 오후 2시 법원에서 2번째 공식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만약 이준혁이나 그의 어머니가 3일 내에 1차 간병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의 서울시 아파트와 일부 투자 지분을 압류하여 지급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준혁은 완전히 무너져 우리 집 앞에 와서 나를 막아섰다. 문을 열자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양복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발, 제발 아버지를 다시 데려가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엄마는 몇 년 동안 나를 욕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재산을 노린다고 누명까지 씌웠어. 너는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는 모든 간병을 나한테 떠넘겼고 이제 법원이 그 책임을 너에게 돌려줬는데 감당하기 싫다고 떼를 쓰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마비 환자를 어떻게 돌봐? 난 이제 겨우 37살인데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고.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겨우 30살에 내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라고 강요당하고 내 엄마한테 불효한 며느리라고 욕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당시 법원 판결문 사본을 꺼내 보였다. 너희가 그랬지. 이 집은 너희 이씨 집안 거고 나는 남이라고. 이제 너희 집안 어른은 네가 책임져. 그게 하늘의 이치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 그리고 그 이혼 합의서 기억나? 이혼 후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 너는 이미 그걸 위반했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지금의 내가 법의 편에 서 있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때리고 욕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한 번 더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바로 고소할 거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참하게 돌아서서 떠났다. 저녁 무렵 박 변호사에게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원 관찰 중이며 이준혁은 제3자 기관에 간병을 위탁했다. 계약 기간은 1년부터 시작하며 비용은 연간 2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한유라는 이씨 집안 사람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구름은 불타는 듯이 움직였다. 나는 바람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깨끗해졌다. câu chuyện thứ hai.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다. 언니들, 약혼식 날 오빠가 우리 신혼자금으로 쓰라고 3천만 원을 줬는데 오빠 여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주제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다.
사람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가 남의 지갑 사정에 간섭한다며 뜨겁게 비난했다. 오빠 돈을 오빠가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 여자친구지, 아내는 아니잖아. 오지랖 넓네. 주파날 튕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오빠 돈이지, 여자친구 돈 쓰는 것도 아닌데? 가족한테 돈 주는 게 뭐 어때서? 헐, 오빠 여자친구 완전 계산적이네. 당장 헤어져. 이 글은 심지어 팔로워 수만 명의 육아 블로거에게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커뮤니티 인기 글 3위 안에 들었다. 냄새를 맡은 네티즌들은 남자친구 여동생의 다른 글들을 따라가며 나를 찾아냈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모두 내 SNS로 몰려와 나를 비웃고 성희롱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사이버 불링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 신상이 털렸다. 핸드폰에는 끊임없이 폭탄 문자가 쏟아졌고 열어보면 온통 욕설투성이었다. 그들은 나에 대한 루머를 사진으로 만들어 내가 사는 도시에 순식간에 퍼뜨렸다. 나는 그때서야 내가 낙태를 했고 상간녀였으며 사장과 잤고 친구의 남편을 뺏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였다. 살인과 방화를 제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짓은 내가 다 하고 다녔다. 그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트래픽이 그들을 괴롭힘의 가해자로 만들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던 나는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내가 몇 년간 노력한 결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다.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점차 이상해졌다. 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원래대로라면 합격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야 했는데 이제는 해고당할 판이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 돈을 가져가고도 네티즌들을 선동해 나를 사이버 불링하다니 이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나는 차를 몰아 박지훈의 집으로 갔다. 그의 여동생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뺨을 후려쳤다. 박지민은 뺨을 감싸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윤서아,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내가 돌았지. 너희 같은 집안에 엮이다니. 나는 박지훈과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2학년 때부터 사귀었다. 대학원 졸업 후 나는 사회인이 되었고 그는 군에 입대했다. 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겪었으니 다른 커플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힘겹게 그의 2년군 생활을 기다렸고 양가 부모님이 만났다. 원래 예단비 5천만 원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 그의 어머니에 의해 절반으로 깎여 3천만 원이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나를 위해 억지로 참으셨다. 그런데 혼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기세등등했다. 당연하다는 듯이 차와 집을 요구했고 예단비는 우리 둘의 신혼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수년은 더 사신 우리 부모님도 이런 차원의 뻔뻔한 생물은 본 적이 없었다. 박지호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를 안고 애교를 부리며 자기 엄마가 힘들게 사셨으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아무도 내 예단비를 노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8년을 사귀었고 박지훈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나는 코를 막고 참았다. 나는 박지훈이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믿고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들 가족이 박지훈의 전역금으로 집 계약금을 다 내버리고 예단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이었다. 약혼 날짜는 계속 미뤄졌다. 박지훈은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달래며 우리 둘의 월급을 모아서 예단비를 마련하고 1년 뒤에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삼켰다. 그 1년 동안 그의 월급은 집 대출금으로도 나가야 해서 매달 모은 돈의 대부분은 내 돈이었다. 그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내 돈이었고 나머지가 그의 돈이었다. 이제 그는 또 같은 수법을 썼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3천만 원을 모두 그의 여동생에게 줘버린 것이다. 이때 그의 여동생이 이를 드러내며 나를 험악하게 쏘아봤다. 그거 우리 오빠 돈이야. 너한테는 처분권 없어. 오빠가 나한테 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정신 좀 차려. 넌 아직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우리 집 돈이 너 같은 남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침을 뱉었다. 내 오빠가 너한테 얼마를 주든 그건 내 오빠 사정이지. 하지만 그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내 돈이야. 내 돈으로 네 체면 세워주는 거 양심도 없니? 네가 내 돈이라고 하면 다 내 돈이야? 그럼 나도 오빠가 준 3천만 원이 다 내 돈이라고 하겠다. 박지민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이때 박지훈도 달려왔다. 그는 여세 난처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매우 화가 난 듯했다. 서아야, 우리 지민이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잖아. 좀 이해해줘. 지민이 시댁이 잘 살아. 지민이가 제대로 된 혼수를 못해가면 무시당할 거야. 나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인데 동생이 서러운 꼴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만 좀 해. 응? 나도 힘들어.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고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지극히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그 불쌍한 표정을 봤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늘 애교와 귀여운 척으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그는 또 예전에 그 수법을 쓰려 했다. 나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자 갑자기 역겨워졌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이런 더러운 놈을 좋아하다니.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내 방법이라는 게 나를 달래서 한 걸음씩 물러서게 하는 거였어? 박지우는 내가 자기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나를 잡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서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날 믿어줘. 내가 반드시 3천만 원 돌려줄게. 그는 주위 이웃들이 구경하는 눈치를 보며 나를 끌고 가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박지훈, 이게 3천만 원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8년을 사귀었으니 네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헤어져. 박지훈은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는 내 소매를 잡고 허둥지둥 해명했다. 안 돼. 헤어지면 안 돼. 서아야, 다음엔 안 그럴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학비 전부 지민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준 거야. 내가 정말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어. 지민이 시댁이 부자란 말이야. 내가 지민이를 무시당하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천천히 다시 모으면 되잖아. 넌 참 계산적이네. 나 하나만 잡아서 실컷 우려먹는구나. 내가 호구야? 내 동생 서러운 건 싫고 내가 서러운 건 괜찮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서아야, 나는 너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민이는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너한테만 잘할게. 나는 질렸다. 맨날 똑같은 말뿐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돈 2천만 원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뻔뻔한 남매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밖에서 바람을 쐬니 속이 후련했다. 지난 몇 년간 박지훈과 함께하면서 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열정은 조금씩 식어갔고 후축과 보상이 비례하지 않자 점점 무뎌졌다. 박지훈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영리하고 능력 있었지만 강압적이기도 했다. 그러니 그를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박지훈이 처한 가정 환경은 그를 엄마 말 잘 듣는 성격으로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는 무조건 지지했다. 동네 친척들 사이에서는 효자로 통했다. 멍하니 걷고 있는데 박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레퍼토리였다. 예전에 내가 박지훈과 다툴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나타나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내세우며 나를 훈계하곤 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기 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의젓하게 나에게 기죽지 말고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라고 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인내심이 대단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 늙은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어른 전화를 왜 끊니?
내 예의는 어디 갔어? 그리고 방금 집에 와서 난리를 쳤다며? 여자애가 어떻게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배워? 우리 지민이 이제 막 약혼해서 시댁에서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네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겠니? 오늘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좋아요. 설명이 필요하세요? 박지훈이 가져간 2천만 원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서아야, 너랑 지훈이는 한 몸이야. 너희 둘은 한 배를 탔다고. 같이 잘 되고 같이 망하는 거야. 설령 그 2천만 원이 내 돈이라고 해도 먼저 지훈이랑 상의를 해야지. 집에 와서 대판 싸우고 남들 구경거리로 만들면 안 되지. 너도 이제 우리 박씨 집안 식구가 될 건데 대국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집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대개 박씨 집안 식구는 개나 주라지. 대개 집안은 원래부터 구경거리였어. 약혼녀 예금을 빼돌려 여동생 시집 보내는 짓은 대개 집안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 짓을 하고도 남들 비웃는 게 무서워? 에이, 창녀짓하고도 열려문 세우려드네. 예전에는 그가 박지훈의 엄마라는 생각에 머리 아픈 걸 참고 그의 헛소리를 들어줬다. 이제 그는 뭐라도 되는가? 할머니는 격분했다. 윤서아, 내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예의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너 같은 애를 누가 며느리로 들이겠어? 우리 지훈이가 너를 좋아하니까 망정이지. 너희가 사귄 지 오래된 정을 봐서 내가 너한테 좋은 얼굴 보여주는 줄 알아.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지훈이한테 너랑 헤어지라고 할 거야. 누가 결혼하고 싶대요? 대개 아들 것이기에 다이아몬드라도 박았나 봐요? 이 냄새나는 할망구, 늙어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네. 그러니 박지훈 아빠가 당신을 찾지. 박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다. 그가 듣기 싫어할수록 나는 그의 지뢰밭에서 춤을 췄다.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여자 정말 은혜도 모르는구나.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배은망덕한 년. 내 예단비 우리 집에서 더 필요한 곳에 쓴 게 뭐 어때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깟 사소한 일 가지고 따지고 들어? 대개 집안이 철들었네요. 그럼 내가 지난 몇 년간 대개 아들한테 쓴 돈 다 갚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에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이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박지훈에게 쓴 돈을 전부 정리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예단비 명목으로 그에게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도 이것저것 다 합치니 내가 그에게 쓴 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사랑에 눈먼다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나?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그 커뮤니티에 반격글을 올리려던 참에 친구 최수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다. 서아야, 박지민 글퍼간 그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알아? 절대 상상도 못할걸.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최수빈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나 진짜 충격 먹었어. 그 팔로워 수만 명의 육아 블로거, 바로 박지훈 엄마야. 진짜 대단하다. 모녀가 합심해서 너를 공격한 거야. 뭐, 확실해? 작년 5월에 너희 양가 부모님 만났을 때 우리 경복궁 예약했었잖아. 방금 그 블로거글 뒤져봤는데 그날 그 사람도 글을 올렸더라. 사진에 내 가방도 찍혔어. 다른 글들도 봤는데 얼굴은 안 나왔지만 거의 확실해. 내가 보내줄게. 봐봐. 최수빈은 전화를 끊고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나는 사진을 열어봤다. 사진 속 물건들은 모두 익숙했다. 나는 바로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나를 욕하는 댓글은 이미 999개를 넘어섰다. 나는 그 블로거의 페이지를 열었다. 의심의 대상이 생기니 그가 공유한 사진 속 배경들이 하나같이 낯익게 느껴졌다. 가장 좋아요가 많은 글을 열어봤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쓰는 편지였고 댓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글이기도 했다. 네가 운 좋게 내 며느리가 된다면
나는 이 집에서 우리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너의 시어머니로서 마치 그 무대 뒤의 감독처럼 극의 흐름을 이끌어갈 거야. 내 며느리인 너는 마치 새로 들어온 여주인공처럼 이 무대에서 어떻게 빛나야 하는지 배워야 해. 첫째, 너는 집이 우리 공동의 무대이고 나는 경험 많은 선배 배우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러니 네가 부엌에서 바쁠 때 이것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재능과 가정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봐. 기억해, 매번 요리할 때마다 그것은 너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야. 둘째, 네가 내 아들과 다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화목을 유지했는지 생각해봐.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해의 눈빛 하나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어. 기억해, 지혜와 부드러움이 우리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나는 토할 뻔했다. 댓글을 대충 훑어보니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은 당신 며느리가 되면 삼생의 행운이라는 것이었다. 블로거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까지 달았다. 댓글의 절반은 비웃음이었고 절반은 칭찬이었다. 일부 엄마 계정들은 그 블로거를 지지하며 나섰다. 나는 다른 글들도 훑어봤다. 그는 대략 1년 전부터 고부관계 블로거로 전환한 듯했다. 모든 글의 시작은 팬들이 물어봐서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모든 글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휘어잡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에 짙은 여우 냄새가 풍겼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시어머니는 몇 마디 훈수를 둬야 한다.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집안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네가 이렇게 상진심이 있다니 참 대단하네. 하지만 집안 청소랑 밥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런 게 여자의 본분이야. 며느리가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생각이 정말 창의적이구나. 하지만 우리 집은 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왔어. 네가 젊어서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괜찮아. 앞으로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미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늘 자기 일만 생각하지만 우리 세대는 가정이 가장 중요해. 너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집에 집중해야 해.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 밖에서는 며느리를 아끼는 척해야 한다. 어머, 내 손이 이렇게 고우니 집안일은 별로 안 해봤나 보다. 이런 일은 네가 하지 마. 손 다치면 내 남편이 속상해할 거야. 어머, 이상해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너 혼자 다 치울 수 있겠어? 너는 먼저 가서 쉬어. 내가 도와줄게. 어머, 네가 이렇게 귀하게 자랐으니 나중에 어떻게 이 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나는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다. 젠장, 이 말들 박지훈 엄마가 나한테 다 했던 말들이었다. 그때는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정말 바보였다. 박지훈 엄마는 레벨이 아주 높은 늙은 여우였다. 게다가 그는 팔로워 수만 명의 블로거이고 그의 페이지에 달린 광고를 보면 그가 보여주는 것처럼 돈이 궁한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최수빈에게 전화해서 그 늙은 여우의 다른 정보들을 더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늙은 여우의 글을 바로 공유했다. 뜨거운 반응을 등에 업고 은행 거래 내역과 지난 몇 년간 박지훈에게 쓴 돈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계정을 태그해서 박지민이 네티즌들을 선동해 공개한 그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내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의 오빠에게 속아 내 스스로 예단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의 오빠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돈을 모두 여동생에게 줘버렸다고. 그리고 박지훈 엄마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모녀가 트래픽을 위해 내 인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합심해서 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의 엄마가 했던 여우 같은 발언들을 캡처해서 올렸다. 순식간에 커뮤니티 인기글 1위를 차지했다. 이야기가 반전되자 반응은 식을 줄 몰랐다. 이전에 사이버 불링을 당했던 만큼 지금은 통쾌했다.
나를 사이버 불링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동정하며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의 눈먼 바보라 자업자득이라고 욕하면서도 그 모녀를 향해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다. 박지우는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바로 차단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어왔다. 윤서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엄마랑 동생을 사이버 불링하는 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박지우는 다그쳤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럼 내 엄마랑 내 동생이 나를 사이버 불링한 건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나를 위해 나서지 않았어? 나는 네가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됐어? 내 돈을 내 동생에게 줄 때 나랑 상의했어? 박지우는 침묵했다.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거야? 9년이라는 세월이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 젠장, 아무것도 아니야. 박지훈, 너를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치욕이야. 너 정말 역겨워. 박지훈은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나를 쫓아다닐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다. 돈을 주지 않는 것만 빼면 그의 결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나는 이토록 명확하게 깨달은 적이 없었다. 박지훈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조건 좋은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혼수가 집과 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외동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심지어 내가 커뮤니티에서 그의 엄마와 동생을 사이버 불링하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저자세로 재결합을 구걸했다. 매번 그는 지극히 진심인 것처럼 행동했고 마치 정말로 뉘우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나를 계속 이용하고 싶을 뿐이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나는 그를 실컷 모욕하고 짓밟은 다음 약간의 달콤한 말을 던져주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매달렸다. 얼마 동안 그와 연극을 한 후 그는 마침내 내가 그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서아, 너 정말 이렇게 무정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할 거야? 좋아. 네가 그렇게 단호하다면 나도 할 말 없어. 기억해둬. 언젠가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박지훈은 한한 말을 남기고 나를 한번 쏘아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여자는 내 후배였고 대학원 때 나와 같은 연구실이었다. 그때 박지훈은 매일 나와 붙어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살뜰히 챙겨줬었다. 그녀는 나를 어리광쟁이라고 비웃었고 그 후에도 몰래 내 남자를 뺏으려 했다. 그때 박지훈은 꽤나 자랑스러워하며 한동안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었다. 그녀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상세하게 나에게 이야기해주며 나보고 자기 같은 좋은 남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다. 이때 이 두 사람은 거만하게 박지훈이 김예나의 어깨를 감싸고 건들거리며 내 앞으로 왔다. 아직도 이런 싸구려 아메리카노 마시네? 다른 건 왜 안 시켜? 비싸서? 너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9년의 감정도 버렸구나. 김예나도 가세했다. 윤 선배, 지훈 오빠랑 헤어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 정말 기뻐요. 저 지훈 오빠 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지훈 오빠가 제 것이 될 수 있었어요. 마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마음껏 주문하세요. 평소처럼 아끼지 않아도 돼요. 나는 김예나를 쳐다봤다. 너 같은 더러운 게 감히 사랑을 노네?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놓고 보물인 양구네. 쯧쯧. 이 커피는 내가 사줄게. 나는 박지훈을 향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 오히려 같이 잔 사이처럼 보였다. 9년의 연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람 맞았다. 내가 너무 어렸던 탓이다.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하지 못했으니 박지훈, 네가 새 애인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슬퍼할 줄 알았어? 정신 차려. 함부로 짖지 마. 너무 자만하지 마. 넌 겉모습부터 골수, 세포, 유전자까지 싸구려라는 한 글자로 가득 차 있어. 박지훈은 화가 나서 나를 밀치려 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박지훈을 막았다. 윤 선배, 선배가 속상한 건 알지만 저는 정말 지훈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화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진심으로 선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사람이 염치를 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점잖게 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너 미쳤니? 남의 남자 뺏어놓고 본처한테 축복을 바란다고? 이 미친년아, 정말 대단하다. 아주 섹시하게 놀아나네. 남들은 30에 자립하는데 넌 20에 창녀짓하고도 당당하네. 큰 소리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김혜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김혜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훈은 옆에서 오히려 거만한 표정이었다. 서아야, 너 화났구나. 아직 나 못 잊었지?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아직 널 못 잊었다고? 길가의 쓰레기를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나. 감자처럼 생겨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 네, 낯짝 정말 두껍다.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야. 나는 손짓해서 남자 직원 2명에게 이 2사람을 쫓아내라고 했다. 박지훈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며 나는 그를 한번 훑어봤다. 아, 아직 말 안 했나? 이 가게 나랑 사촌 오빠랑 동업하는 거야. 내 혼수는 차랑 집뿐만 아니라 상가 몇 개도 있어. 놀랐어? 의외지? 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찌르는 것.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을 나는 그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박지훈의 뻔뻔함은 다시 한번 내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새롭게 했다. 그는 김혜나를 차버리고 꽃다발을 들고 내 회사 아래층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 기생충 같은 놈은 기어코 기생할 상대를 찾은 모양이었다. 사정을 모르는 구경꾼들은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내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내 남자친구 정말 순정적이네. 나도 저런 남자 찾아야지. 심지어 다른 층 사람들까지 나를 몰래 찍으러 와서 얼마나 예쁜 선녀이길래 남자를 저렇게 미치게 만들까. 남자 체면도 버리고 라고 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박지훈이 나를 이미 바람 피웠을 가능성을 발견한 후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매일 나에게 매달리며 그와 김혜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단지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사귀는 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제는 잘못을 알았으니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둥의 말을 늘어놓았다. 내 태도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눈물 몇 방울을 흘리고는 그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전에 내가 사랑에 눈멀었던 행동 덕분에 박지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양양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김혜나는 차인 후 나에게 문자로 폭탄을 날렸다. 박지훈이 군대에 있을 때 그들이 이미 썸을 탔고 그가 그녀를 찾아가 천리길 원정을 했다고 자폭했다. 내가 믿지 않을까봐 사진 몇 장과 야한 대화 기록을 전부 내 이메일로 보내왔다. 대단하다. 나는 이 여우 같은 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힘들이지 않고 증거를 얻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박지훈의 바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필사적으로 수집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박지민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낡아빠진 수법을 써서 결혼식에서 그들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것이다. 그들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니 그들의 체면을 모두 깎아버릴 것이다. 결혼식장은 호화롭고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분위기는 경사스러웠다. 박지훈이 나를 데리고 입장할 때
그의 어머니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듯 비꼬았다. 내 딸 결혼식 좀 봐. 얼마나 화려해. 너를 보니 정말 볼품없구나. 볼품없다고요? 어머님은 이 식장 근처에도 못 오실 것 같은데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 그들을 따돌렸다. 박지우는 나와 그의 엄마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어서 별말 없이 나를 보내주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제어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하고 깔끔하게 돈을 건넸다. 직원은 즉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영웅처럼 내가 의뢰한 일을 분개하며 받아들였다. 박지훈이 또 쫓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다. 결혼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식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덕담을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영상 하나가 란입했다. 식장이 소란스러워졌다. 화면 속에서 박지훈은 저자세로 나에게 내 예금을 가져가 박지민의 혼수로 썼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교활함이었다. 또한 나는 박지민과 그의 엄마의 게시물들을 모두 붙여넣고 그들 가족이 나라는 미래의 며느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식장 전체가 시끄러워졌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의논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 미친년, 역시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 박지훈의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결혼식장 전체가 그의 분노의 외침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팔을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몇몇 하객들에게 제지당했다. 노아, 이 미친년 훈계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박지민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앞으로 나설 용기는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칼날처럼 눈빛으로 나를 찢어버리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모녀의 분노에 맞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다. 영원히 무대 뒤에 서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졌네. 이 결말은 이미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지훈의 엄마는 하객들의 제지 속에서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네가 내 딸 결혼식을 망쳤어. 네가 우리 모든 걸 망쳤어. 오, 나는 손뼉을 치고 가볍게 떠났다. 박지훈의 엄마는 나에게 완전히 원한을 품었다. 그는 행패를 부리며 내 회사에 와서 나에게 더러운 물을 뿌렸다. 이 미친년, 내 아들이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걸 좋아했지. 그는 내 회사 정문에서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려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경비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너희들 다 한패야. 다 이 미친년 편들고 너희 다 망할 거야. 경비원들이 그를 그대로 들어서 옮겼다. 요 며칠 커뮤니티에 게시물들이 떠들썩해서 모두 내가 이 이상한 가족에 엮였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동정했다. 늙은 여우의 행동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박지훈의 엄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려 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품행이 나쁘고 자기 아들을 망쳤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악독한 여자라고. 그는 껌딱지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사람을 역겹게 만들었다. 다행히 최수빈 쪽에서 드디어 소식이 왔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팔로워 수만 명의 블로거가 그렇게 많은 광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돈이 부족할 수 있겠는가.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두꺼비가 개구리인 척 못생겼는데도 화려하게 놀고 부자처럼 젊은 남자를 후원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박지민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 그의 엄마와 젊은 남자의 불륜 사진을 모두 그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할머니의 광고 수익을 추산한 내역도 함께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할머니의 광고 수입은 5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애인에게 주고 남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서아야, 너 진짜 독하다. 최수빈은 숭배의 눈빛으로 나를 봤다. 역시 여자가 정을 끊고 사랑을 버리면 지능이 돌아오는구나. 나는 가볍게 웃었다. 개들끼리 물고 뜯게 놔둬. 박지민은 그의 엄마가 젊은 남자를 후원하는 사진을 받은 후 바로 그의 엄마와 싸웠다. 박지우는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동생의 말을 듣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생각에 그의 엄마는 항상 그에게 잘해줬고 모든 것을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의 엄마가 몰래 비자금을 숨겨두고 밖에 애인에게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박지훈의 엄마는 눈빛이 흔들렸다.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인생을 즐기는 거야. 너희 아빠가 우리를 버린 후 내가 똥오줌 다 받아가며 너희를 키웠어. 나도 여자야. 나도 힘들다고. 박지민이 폭발했다. 염치도 없으세요? 이 나이에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제 결혼식에도 한 푼도 안 보태고 저를 남들 웃음거리로 만들고 제가 어떻게 이런 엄마를 뒀을까요?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저랑 오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박지훈도 후회 막심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들의 예금을 건드릴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죽서서 개준 꼴이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까지 속이고 엄마 마음속에 눈에 우리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 놈팽이가 엄마 돈 얼마나 뜯어갔어요? 뱉어내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랑 동생은 엄마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박지훈은 지쳐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엄마는 그의 애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늙은 여우는 화가 폭발했다. 준 돈을 다시 받아오라고? 그럼 그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그는 마음 붙일 곳 없이 수년간 떠돌다가 겨우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그가 늙고 추하다고 재나지 않았고 그에게 모든 포용과 기쁨을 주었다. 그가 어떻게 이 남자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박씨 집안은 체면이고 뭐고 다 잃었다. 늙은이와 젊은이의 소행은 동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에 반대였다. 나는 최수빈이 알아온 소식을 들으며 하겐다즈를 먹었다. 아직 부족했다. 그들이 나에게 빚진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내가 박지훈에게 쓴 돈도 돌려받지 않으면 이 분노를 사귈 수 없었다. 나는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렸다. 여론의 압력 덕분에 법원의 판결은 금방 나왔다. 연애 기간의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박지훈은 나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해야 했다. 법정에서 늙은 여우는 늙고 지친 얼굴로 나를 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지훈과 박지민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없었다. 입 닥쳐요. 박지훈이 그의 엄마에게 소리쳤다. 윤서아, 정말 나랑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지나 봐. 나랑 헤어지면 누가 너를 만나주겠어? 넌 그냥 걸레야. 누가 걸레를 만나겠어? 박지훈은 히스테리를 부렸다. 걸레? 너 지금 자조하는 거야? 넌 그냥 기생충이야. 기생하는 거 말고 뭘 할 줄 알아? 내 그깟 능력 다 남이 베풀어 준 거잖아.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 이 미친년. 박지훈은 드디어 가면을 벗고 그의 어머니의 수법을 그대로 배웠다. 나는 웃었다. 미친년이라는 말은 너한테 더 어울리지 않나? 내 돈 빨아먹으면서 감히 누굴 평가해? 넌 그냥 사회의 쓰레기야. 입으로만 상처 주는 놈. 나는 그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떠났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럴 리가. 나는 판결을 받기 전 박지훈과 재결합하는 척하면서 그의 회사 계정을 내 아이패드에 로그인해 두었다.
그가 로그아웃 할까봐 매일 빠짐없이 한 번씩 로그인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나는 그의 바람 피운 시간 순서를 상세하게 PPT로 정리했다. 그리고 글을 편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그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내 돈 쓰면서 바람 피우고 9년 사귀는 동안 3년을 나를 속였다고. 그리고 최근 그가 우리가 모은 돈을 빼돌려 동생에게 주고 그의 엄마와 동생이 합심해서 나를 사이버 불링한 일까지 전부 다 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들 집안은 썩을 대로 썩었고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리고 늙은이는 밖에서 젊은이를 키우고 젊은이는 밖에서 늙은이를 후원한다고 비꼬았다. 나는 정의의 폭로자로 변신해 그의 집안의 썩은 일들을 전부 까발렸다. 그리고 의젓하게 박지훈에게 내 피 같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단톡방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나는 일부러 오후 2, 3시쯤에 폭로했다. 딴짓하는 사람이 많아서 소문도 빨리 퍼졌다. 역시나 모두가 난리가 났다. 다가 도배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각종 플랫폼에서 뜨끈뜨끈한 소문을 접할 수 있었다. 박지훈도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세상은 참 공평했다. 나중에 듣자 하니 박지훈은 회사에도 돌아오지 않고 짐도 챙기지 않고 바로 그만뒀다고 했다. 그는 그 업계에서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다. 체면을 다 깎였다. 그들 가족에 엮여서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이 일이 있은 후 박지훈은 몇 번 더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의 위치를 바로 공개했고 즉시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나타나 그를 비난하고 괴롭혔다. 몇 번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는 목표를 바꿨다고 했다. 그가 2억 9천만 원이 든 카드를 들고 내 앞에서 더위 양양할 때 나는 그가 부잣집 사모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듣자 하니 그 사모님은 그의 엄마랑 나이가 같다고 했다. 이제 잘 됐다. 그의 엄마는 젊은 남자를 후원하고 그의 아들은 남에게 후원받고 누가 듣고도 와 대박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고작 2억 9천만 원 내가 3억 줄게. 맨날 누구 무시하는 것처럼 굴지 마. 박지훈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나를 곁눈질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바지 지퍼 안 잠갔나? 어떻게 네가 튀어나왔지? 나는 너를 무시하는 거야. 어쩔 건데? 넌 애완 고양이나 애완 강아지보다도 못해. 걔네들은 내 밥 먹고 나한테 꼬리치고 비비기라도 하지? 나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었다. 정말 뻔뻔한 놈이었다. 나중에 듣자 하니 박지훈의 엄마가 임신했다고 했다. 그들 집안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의 엄마는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남매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엄마를 유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남매는 힘 조절을 못해서 그의 엄마를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었다. 그의 엄마는 그 젊은 남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남매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을 없애버렸으니 화가 나서 남매를 고소했다. 결국 남매는 며칠간 구류되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흩어지고 원수가 되었다. 김예나라는 이 한심한 여우는 또 박지훈과 엮였다. 여전히 상간녀 신세였다. 부잣집 사모님에게 후원받는 박지훈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는 그 화를 김예나에게 풀었다. 김예나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즐겁게 구경하며 매일 그들 집안의 가십을 들으며 밥을 먹었다. 밥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또한 내 공무원 임용기간에 신고당한 일은 악의적인 신고로 확인되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는 성공적으로 합격했다. 이후 강호의 내 전설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장미를 등 뒤에 숨겼다. 바람이 불고 꽃이 지니 이제부터 꽃은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말을 타고 꽃길을 달려 자유를 향해 나아가리라.